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마음의 지도 그리는 법 3강 인지기능 편인데요. 네, 이 지도가 큰 그림이죠. 마음을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어떻게 기술을 하고 그려볼 수 있나, 이거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선 자기와 대인관계 부분을 끝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응력은 분량이 약간 많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빼고 인지 기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이 뭐냐? 우선은 그 데카르트의 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가 cogito ergo sum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생각한다, 고로다는 존재한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생각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생각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죠.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생각을 정리하고 뭐 기억하고 집중하고 이런 모든 게 어떤 인지 기능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뭐 존재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두 작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그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런 말을 했겠죠. 인지 기능은 다른 마음의 영역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자존감.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자꾸 업무 관련된 사항을 기억을 못 해요. 그럼 상사한테 엄청 꾸지람을 받겠죠?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흡족함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업무 수행 능력, 다른 말로 뭐 집중력, 지능, 이런 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대인 관계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학생 때 학교에서 집중 못하고 계속 일어서서 돌아다니고 계속 친구들이랑 원하지 않는 막 장난을 계속 걸고 이런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일 뿐인데 인지 기능이 대인 관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또 인지 기능은 어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고, 인지 기능이 단순히 뭐 어떤 IQ 측면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뒤로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지 기능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시간에 따라서 인지 기능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있을 때는 집중하고 생각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은 어떤 IQ처럼 상대적으로 좀 고정되고 그 사람이 살면서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는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정신 역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인지 기능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 앞에서 드렸듯이 5가지 분야로 나눌 거예요. 일반 인지 능력, 자기 성찰, 정신화,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이렇게 5가지 영역인데 영어로 제가 한글로 앞글자를 아무리 따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영어로 한번 만들었거든요. 영어로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eneral Cognitive Ability에서 G, Self-Reflection에서 R, Mentalization에서 M,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에서 D, Judgment에서 J를 따서 Judge More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외울 때는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더 판단을 해야 된다. Judge more, 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모음을 다 빼고 자음만 모아서 외우면 5가지 자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JDG, MR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혹시 외우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앞글자 따는 저의 패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예. 이제 인지 기능 1번, 일반 인지 능력을 살펴볼게요. 도대체 일반 인지 능력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능, 뭐 기억력, 집중력,
조직화 능력, 언어 사용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일반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IQ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영역이에요. 그 IQ 검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나오는 평가되는 모든 요소들 그거를 일반 인지 능력이라고 보면 되고 보통 IQ 검사를 하면은 그 언어적 IQ와 행동 IQ 이렇게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아, 여기에 언어 사용 능력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행동 패턴이나 어떤 업무 그 해내는 능력, 어떤 뭐 성과 이런 거에서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IQ 평가 같이 형식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이야기할 때 일관적이고 조직적이라는 말을 주로 듣나요? 당신은 보통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잘 오나요? 당신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집중해서 일을 잘 끝내는 편인가요?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인지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볼게요. 김 씨 우선은 중학교에서 그 과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아주 인재예요.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특허를 냈고 30세에 국내 최고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이거를 보면은 김 씨는 굉장히 우수한 지능을 앞세워서 그 이런 성과들을 살면서 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뭐 부모님 찬스를 쓰거나 뭐 다른 조작 같은 거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인지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박 씨를 볼게요. 국내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이분도 교수까지 이뤄낸 굉장하신 분이에요. 57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분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좀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반 인지 기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지능부터 집중력, 또 언어 사용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는 좀 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이분은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제 언어 사용 능력 이런 쪽이 이제 후대로 그러니까 이민을 오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인지 기능 안에서도 다양한 강점과 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지 능력은 지능, 집중력, 뭐 언어 사용 능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IQ. 다음은 이제 자기 성찰이에요. self-reflection 영역인데 이게 뭐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기를 점검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본인의 그 행동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쩌겠어. 뭐 그냥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사람이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찰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두 가지 심리학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심리적 마음가짐이에요. 영어로는 psychological mindedness라는 개념인데 이것과 이제 현실 검증력, reality testing 이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심리적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 감정에 대해서 이거에 내가 혹시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가 있지는 않을까?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무의식적인 동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자기 성찰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력이 뛰어나겠죠. 또한 심리적인 마음가짐은 그 상담 치료에서 굉장히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상담 치료에서 큰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그 변화까지 이룰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듭니다. 다른 부분은 현실 검증력인데 이거는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뭐가 현실이고 뭐가 상상과 공상의 나래의 영역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자기 분수를 알 수 있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자기 성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현실 검증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현실이고 뭐가 상상의 나래인지 이런 거가 굉장히 어그러지고 헝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얻어낸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즉 심리적인 마음가짐을 평가하기 위해서 좀 시험적인 분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가족 여행 예정일에 늦잠을 자서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당신은 취업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늦잠을 잤다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유를 댔지만 혹시 무의식 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는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죠. 떠보는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내가 뭐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라는 좀 정색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굉장히 호기심 가는 분석인데요. 그거 좀 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인 사람이 좀 자기 성찰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볼게요. 좀 긴 예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상황이래요. 김 씨와 박양이 1년째 교제 중인데 꼭 꽃집 옆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김 씨와 이제 걸어가던 박양이 노란 수선화가 내가 제일 선물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나중에 사달라는 거죠.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김 씨는 눈치 없게 박양에게 카드와 상품권을 선물했대요. 박양이 울면서 말했어요. 난 당연히 수선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 씨는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박양의 생일이 또 다가왔는데 그때는 또 카드를 쓰고 근사한 식사를 대접했는데 꽃은 선물을 안 했죠. 그래서 박양은 열받아서 김 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김 씨는 여자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김 씨는 이제 좀 자기 성찰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이별의 원인에 자기의 행동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알려고 호기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다음 예를 볼까요? 최양은 이제 남편이 자신에게 정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안대요. 하지만 화가 나면 자꾸 남편이 자신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최양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한대요. 이제 최양은 가끔씩 현실 검증력의 오류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 검증력이라는 거는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인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게 어그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양은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별 이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고 믿음이 이제 생각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더 많이 받겠죠. 안 그래도 스트레스에 받아 있는데 이제 이런 패턴으로 사람의 자기 성찰 능력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정신화 영역이에요. 좀 생소한 단어죠.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앞에서도 좀 다뤘던 겹치는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정신화란 영어로는 ment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다른 이제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혀가 꼬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화란 어떤 사람이 타인이 자신과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공감을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런 전제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어차피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신화 능력이 있어서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거를 이제 거쳐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어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공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 정신화 능력이에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보면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호기심을 갖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여러 가지 가설 같은 거를 늘어놓으면 그 사람은 정신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서술을 하면서 뭐 당연히 이렇겠죠라는 식으로 이제 뭐 답정너 같은 그런 정해진 답변에 굉장히 뻣뻣하게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은 정신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를 좀 볼게요. 박 씨의 진료가 예정되어 있는 날, 그 정신과 의사가 약속보다 10분 늦게 진료실에 도착했어요. 박 씨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중요한 채용 시험 있는 거 알면서 나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딱 봐도 박 씨는 굉장히 열받은 것 같죠? 박 씨는 정신과 의사의 삶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자신과 관련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응급 상황이었는지, 뭐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모든 문장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내일 시험 있단 말이에요? 나 불안하단 말이에요?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식이죠. 다 반대로 이제 고 씨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고 씨는 진료가 예정되어 있는 날 정신과 의사가 약속보다 10분 늦게 진료실에 도착했어요. 위와 똑같은 상황이죠. 고 씨는 반면에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좀 늦으셨네요. 근데 참 신기하네요. 항상 늦으시는 적 없었는데. 별일 없는 거죠? 뭔가 응급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산다는 게 자체가 쉽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그 자신의 삶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환자만 진료실에서 볼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위안과 아주 재미를 느끼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진료실로 잘 안 오시죠. 왜냐하면 알아서 열심히 도움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진료실에서는 위와 같은 케이스의 분들을 많이 보지만 이게 진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 환자와 의사가 어떤 안정적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어떤 교류와 이렇게 안정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영어로는 contain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정해진 틀에서 안정된 만남을 지속하면은 그 틀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정신화 능력을 조금씩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간에 따라서 이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의사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개인차가 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크게 보죠. 직관적으로. 인상파 화가처럼 크게 인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부 사항에 굉장히 집착해요. 그 의대 공부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옵세라고 불렀는데, 이제 obsessiveness에서 따서 옵세라는 표현을 저희는 많이 썼는데, 저도 옵세였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연구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보면 컴퓨터를 사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광고지를 보고 제일 비싼 걸 사거나, 광고지에서 제일 있어 보이는 걸 사고, 제일 위에 있는 걸 사고, 전자제품 상가 첫 가게에서 상담 후에 용팔이한테 바로 술술 넘어가서 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1년간의 어떤 리뷰를 읽은 다음에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그거를 누적시켜서 총점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이런 치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든지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냐? 그 일반적으로 그냥 당신은 의사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나요? 최근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나요? 당신은 일반적으로 선택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은 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나요? 당신은 해야 할 일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목록을 만들어서 체크를 해가면서 일 처리를 하나요? 이런 것들이죠.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MBTI에서 어떤 처음인가요? 그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좀 생각나는 부분이네요. 예를 좀 볼게요. 위에 얘는 김 씨인데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고 완료된 일에 대해서 목록을 하나씩 지어 나간대요.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네요. 예정된 지 일주일 전에 음식을 주문했던 식당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대요. 김 씨는 이전에 작성해놨던 식당 목록을 다시 꺼내서 선호도 순으로 전화를 다시 돌려서 음식 준비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김 씨는 좀 조직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미리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식당 목록을 우선 작성해 놓고 혹시 잘못될 경우를 위해서 그 차선 선택지를 좀 마련해 놓은 그런 치밀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고요. 박 씨도 역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잔치의 형태와 음식을 놓고 벌써 6번 마음을 바꿨대요. 그는 옆에 놓여있는 휴지 조각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끄적여 놨지만 휴지가 어디 갔는지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고, 돌잔치 하루 전날 밤에 좋아하던 빵집에 가서 음식을 구매해 오려고 했지만 대부분 상품이 다 팔려 있는 상태였대요. 그는 베이킹 재료를 급하게 사와서 유튜브를 보면서 밤새 집에서 빵을 만들었대요. 한국 문화에서 보면 이렇게 돌잔치를 준비하면 뭐 와이프나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받겠죠. 박 씨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생각을 자주 바꾸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어떤 사람은 좀 더 김 씨처럼 논리적으로, 과학적이고 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박 씨처럼 좀 즉흥적이고 기분에 맞게 그냥 문제 해결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감정 기복에 더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박 씨 같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판단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의사결정 능력이랑 판단력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의하는 판단력, judgment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조금 다르죠, 정의상. 근데 단순히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반영을 해서 자기의 최종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게 판단력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별표 3개를 쳐도 부족한 개념이 나오는데, 초자아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정도 시기에 이제 강하게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서 부모나 또는 자신의 주 보호자와의 인터랙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확립되는, 자신한테 내재되게 되는 그런 능력인데요.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이에요. 정신역동 이론에 따르면 이제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강하게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게 약한 사람은 좀 더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어떤 요소들, 뭐 쾌락, 어떤 뭐 즐거움, 환희 이런 거를 쫓게 되죠. 그래서 초자의 강도와 사람의 판단력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판단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인지 기능의 세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일관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기복이 있는 측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판단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규칙이나 규범을 깼던 적이 있나요? 그때 왜 규칙을 깨야 됐다고 판단을 했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규범을 깨고 어떤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규칙을 벗어나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 애초에 뭐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괜찮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나요? 이런 좀 더 일반적인 질문도, 예, 판단력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다시 볼게요. 판단력에 관한 예인데, 류씨, 그는 평상시에는 책임감 넘치고 자상한 아버지래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늦은 밤까지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잠 못 이룬 밤을 맞이하곤 하죠. 류 씨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파악을 못하고 행동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평소와 다른 판단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곤 하네요. 이 예를 든 이유는 어떤 판단력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판단력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남자친구가 너무 가난하고 혹은 자신이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지 못했대요. 이별을 하고 싶은데 통보를 못하는 거. 그녀는 남자친구와 막상 만나면 분위기에 취해서 어떤 나쁜 말도 감히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옳고 그런지 알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이 사람은 이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만 만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위기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삶과 기능에 앞으로 있을 삶의 궤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 사람이 끝까지 어떤 이별 통보를 못하고 그냥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판단력은 이런 식으로 일관적인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또 이런 거를 따로 볼 수도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어떤 사람이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게요. 오늘도 5가지로 나눠서 인지 기능을 배워봤는데, 우선 사람의 마음을 기술하는 5가지 영역 중에 인지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인지 기능은 다시 5가지로 나눠진다. 일반 인지 능력은 IQ, 지능,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기 성찰 능력은 어떤 심리적인 마음가짐, 현실 검증력, 이 부분과 관련 있는 영역이다. 정신화 능력은 타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건 공감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상황을 계획하고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좀 즉흥적이고 인상적이고 어떤 직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지, 이런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 영역에서 알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판단력은 어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고, 초자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외우는 방법은 더 판단을 하자 해서 judge more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와 다르게 좀 객관식 문제로 꾸며봤는데요. 인지기능 측면에서 첫 번째 얘는 남씨인데, 남씨에게 특히 부족한 면이 뭔지 2가지를 골라주세요. 4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예는 강씨인데요. 강씨의 발언을 볼 때, 밑줄 친 부분을 볼 때 그녀에게 부족한 인지 기능은 특별히 뭘까요? 2가지입니다. 역시 4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답을 바로 가르쳐드리면 다음 분들은 문제 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맞으면 좋아요, 틀리셨으면 아무것도 안 누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이 났고요. 4강은 일과 놀이 부분입니다. 기대하시고요. 제가 4강과 5강은 목표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 5강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배운 거를 이용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배운 5가지 영역을 모두 활용해서 좀 사람을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에 관심이 많은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문제 행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